반갑습니다. 해커스 국제장학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이제 오늘이요, 25년 대비죠. 내년 25년 대비 강의 이제 시작하는데, 일단, OT 겸해서,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기 합격의 비밀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요. 뭐 많이 있죠.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열공이죠, 뭐 열공. 근데 그 열공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진짜 비밀인지는 좀 회의적이에요. 자, 왜? 우리가 원하는 그 답은 별로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자, 첫 번째, 무결석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요즘에는 이제 인강이 있다 보니까, 실강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 좀 몸이 좀 안 좋고 급한 일이 있으면, 그래, 뭐 인강 듣지, 대체하지.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인강을 계속 들었을 때와 그 다음에 실강을 계속 들었을 때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실강 들었다가 인강 들었다 왔다 갔다 하시면 패턴이 깨져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도 자기가 정해둔 날짜를 마치 실강 듣듯이 그냥 뚝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인강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듣다가 조금 막히면 또 앞으로 오거든요. 그럼 앞만 계속 봐요. 우리 왜 옛날에 책 사면 앞만 열심히 편사하고 뒤는 없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쭉 그냥 뽑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강생 입장에서는 무결석. 그리고 이제 인강 수강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획던 대로 계속 뭐 하자? 듣자. 근데 이제 이거는 수강생 입장에서의 비법이고요. 선생님 입장에서의 비법이 뭐냐? 우선 회동력이 중요합니다. 회동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독이라는 거 다 아시겠죠? 돌리는 힘이잖아요. 돌리는 게 이제 빨리 돌려야 되는데 이게 빨리가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교재와 요약. 우선 교재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요. 아래쪽은 제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의 교재는 뭐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좀 복습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특히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어떤 과목이든 읽기 연습을 되게 많이 시켜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 읽으면 또 다른 친구가 저요 하면서 이제 체인지를 시키죠. 읽으세요. 읽는데 어떻게 하느냐? 수업 전에 내용을 읽는 겁니다. 근데 이때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개념 이해하려고 읽지 마세요. 그냥 은는이가 조사도 맞게끔 읽으시면 돼요. 쭉쭉쭉 읽어 나가세요. 그럼 분명히 중간에 뭐 할 때가 있습니까? 막힐 때 있어요. 괜찮아요. 밑줄 그런 거 치지 마세요. 그냥 쭉 읽으세요. 읽는 요령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진짜요. 성우처럼 읽으세요. 성우처럼 눈으로 소리 내면 좋지만 요즘에 이제 도서실에서 공부할 땐 그게 안 되니까 눈으로 이제 읽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실강생 여러분들은 제가 중간에 쉴 때 실제로 시켜요. 진짜로요. 이거 되게 도움돼요. 심지어 수업 이후에 뒤에 우리 문제 있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10문제면 한 문제 정도 풀릴까? 나머지 안 풀려요. 그럼 저는 뭘 풀라는 얘기냐? 그냥 이것도 읽으세요. 심지어 해설도 그냥 읽으세요. 진짜로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제가 책임질게요. 근데 이렇게라도 수업 전과 후에 내용과 문제를 읽으면요.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진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거 강추해요. 그러니까 카페도 좋고요. 지하철도 좋아요. 그냥 소설 읽듯이 읽는데 룰이 은는이가 틀리지 않게 읽는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갑자기 동생이 언니, 오빠 이렇게 부를 때 잠시 체크하고 쉬어요.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읽으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업 끝날 때까지 이 교재를 1동안만 돌리면요.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100% 합격이에요. 진짜로요. 그런 마음으로 읽으세요. 어떻게? 가볍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나 다 이해하고. 이해하러 왔으면 읽자마자 이해하면 학원 왜 옵니까? 인강 왜 듣나요? 바보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읽고 수업 듣는 거와 그냥 듣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오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강의하는지 말씀을 또 샘플로 또 드리겠지만, 우선 이 재정학이 참 희한한 과목입니다. 제가 왜 희한하다는 말을 썼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학부 때 1학년 때 맨 처음에 경제 수학, 그 다음에 경제학 개론을 1학년 때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 때 미시. 저희 학교 때 이제 당시 응통하고 이제 경영이 저희 경제랑 함께 묶여서 상경대를 이뤘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때는 회계원리 전필이었고요. 통계학도 전필이었고요. 미시도 전필이었어요. 가장 커리가 빡셌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일 도움이 돼요. 이 공부를 많이 해둔 게.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거시합니다. 그 3학년 1학기 때 재정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인문 우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미시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재정학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사실은 뭐 듣는 게 맞아요? 재정학 듣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학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공부하러 왔지.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경제학 기초 강의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인문 특강을 좀 듣고 오셨으면 그나마 좀 더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이 또 인강상에선 대부분이라 불가피하게 커리상 다시 넣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제가 경제학 전 범위를 크게 미시것이 국제로 나눈다고 한다면 미시가 거의 재정학의 90% 이상이 재정학의 기초는 미시 쪽이에요. 그러니까 미시 기반은 되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우리 서울대학교 미시경제학의 대가이신 지금도 바이블이에요. 이중우 교수님 미시경제학인데 그분이 역시 쓴 책이 재정학이 또 바이블입니다. 그러니까 미시와 재정학은 같은 라인이에요. 근데 최근에 거시 쪽도 자꾸 나와요. 공채, 국채 그래가지고 이 거시 내용인데 자꾸 우리 재정학이 나옵니다. 요 일부. 그 다음 국제 쪽도 자꾸 손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환율 파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기초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문 때도 해드렸지만 인문을 다 듣지 않고 왔다는 걸 전제로 강의 때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2교시부터 상당수가 기초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조기 합격을 하신다고 한다면 늘 이걸 머릿속에 되뇌이세요. 합격 DNA를 갖자.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길에 그 바쁜 그 시간대 대청소 하나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내신 시험 볼 때 오늘 만약에 국사 시험이고 만약에 무슨 도덕 시험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시험 공부 아침에 하나요? 아니면 당일 아침 그 시험 과목만 공부하나요? 후자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재정학이든 경제학 강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공부하는 거다? 시험 공부. 학문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해커스에서 창업 멤버입니다. 해커스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12년도에 우리가 개원을 했는데 우리 경영 아카데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래 했어요. 저는 첫 강의를 5급 행시 주간식 강의로 먼저 데뷔를 했었어요. 석사 때 되게 오래 했어요. 30년 이상 했습니다. 강의. 그래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몇 번 강의 듣고 그래 완벽하게 이해한다.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합격시킬 수 있어요. 단기에. 학문으로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강의에 임하는데 듣는 분들은 완벽하게 이해해서 마치 학문 마스터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우리는 아침에 출근길에 대청소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후다닥 씻고 나올 뿐이지. 그죠? 그래야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걸 원해요.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 다른 과목은요. 이해해서 문제 풀어요. 재정학 또는 경제학은요. 아니에요. 반복해서 드디어 문제 풀면서 접하면서 그때 드디어 뭐 됩니까? 이해가 되는 과목이에요. 그게 선우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절대 명심하십시오. 제가 갑자기 이거는 우리 외웁시다. 외워도 돼요.
조기 합격의 꿀팁이지 그게 여러분들 합격을 막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과도하게 다 이해하려들면 더뎌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합격 DNA를 갖자. 자, 그 다음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홈런, 매핑, 통합.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보람을 느꼈던 것이 EBS도 강의했었어요. 오래 했었습니다. EBS도. 그래서 EBS 강의하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 이제 접했었어요. 제가 미쳤지 1년 반을 아침 모닝콜도 해준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지금도 전 새벽에 우리 이문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그게 체질이에요. 아침마다 문자 보내고 관리해드리고 문제 되게 많이 보내드려요. 진짜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홈런 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인강수강생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한 거 짧게 녹음해서 올려드려요. 그럼 이제 그거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말 5분 이내로 녹음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왜? 길면 안 듣잖아요. 그리고 오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커리를 다 한번 쭉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참고로 제가 녹음한 거 요새는 그거 발달되어 있죠? 바로 한글로 텍스트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 원문도 갖고 있어요. 다 이미 만들어 놨어요. 혹시 이제 도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 그러니까 뭐냐면 쫙 한 번에 뭐 해야 됩니까? 매핑하듯이 쫙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홈런 치고 싶어요. 합격의 홈런. 저는 녹음으로 드립니다. MP3 녹음해서. 그래서 이걸로 잘 들으시면 진짜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자료실에 보시게 되면 제가 판서 노트를 탑재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열심히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 판서 노트 뒷면에 보시게 되면 각 주차마다 OX 문제 5개씩 이쁘게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홈런 제가 MP3 녹음한 거랑 그 다음에 OX 문제 5개씩만 회차별로 넣어놨으니까 그것만 반복해 주세요. 제발. 반복이지 무슨 뭐 이해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자꾸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럼 힘들어져요. 어려우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한번 읽는 마음.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홈런이라고 제가 명칭을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전체를 한번 매핑하듯이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뭐 하자? 조기 합격의 비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핑은 전체가 뭐가 있는지를 그리는 거잖아요. 우리 이 기본서 재정학 연습 7판입니다. 7판. 재정학 연습 7판의 이 목차를 보시게 되면 이걸 제가 한번 재구성해서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판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분들 이제 판서 노트 자료실에 보시게 되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페이지 쪽수 지금 나와 있는데 뭐 이건 굳이 뭐 안 쓰셔도 되고 우리 시강생 여러분들은 그 1쪽 오른쪽에 빈 공간 제가 카피해 놨죠? 거기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맹숭맹숭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정학이다라고 할 때 재정학이다라고 할 때 도대체 재정이 뭘까요? 행정학 쪽에서는 재정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죠. 왜? 나라 살림살이를 뭐라 하니까? 재정이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 재정학 쪽에서 재정이 뭐냐? 맞아요. 나라 살림살이.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선 살림살이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정부의 주 수입은 뭡니까? tax. 조세죠. 그 다음 또 써야 되죠. 우리 G라고 쓰고 이걸 뭐라 읽느냐? 정부 지출이라고 읽어요. 이 government죠. 그래서 T 빼기 G. 자, 분명히 뭡니까? 세금 걷었습니다. 그 다음 정부 지출 썼습니다. 요거 관리하는 게 뭐라고요? 재정이에요. 이걸 연구한 학문이 뭐라고요? 재정학이고요. 자, 그런데 제가 요 타이틀을 한번 걸고 난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이 목차를 어떻게 이렇게 매핑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선 재정은 세금과 뭘 보는 거다? 정부 지출을 보는 거다. 우선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요 G를
오른쪽에 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차 3단원이라고 할게요. 일부러 한 겁니다. 자, 우선 정부지출 대신에 공공지출이라고 한번 새롭게 써볼게요. 그 다음 세금이 나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자 4, 5, 6 우선 세금 조세와 관련해서 뭘 보느냐. 자 보세요. 전가라는 단어와 귀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가와 귀착.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 보자마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의심부터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짜증이 나실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가와 귀착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받아들이세요. 전가? 귀착? 그런 거 있구나. 넘어가세요. 그 다음 5단원이 또 중요하죠.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전가와 귀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초과부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초과부담과 사실 이제 최적과세라는 용어를 씁니다만은 요거를 보는 것이 몇 단원이라고요? 5단원이 됩니다. 근데 4단원, 5단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6단원이에요. 우리 재정학도 뭐의 일부입니까? 경제학의 일부잖아요. 경제학 그러면 무조건 경제적 효과 의미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6단원은 경제적 무엇을 공부한다고요? 효과를 공부한다. 그럼 묻겠습니다. 4, 5, 6 모두 뭐예요? 조세 공부하는 겁니다. 조세. 그런 거구나.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요거 7단원도 자주 나와요. 자, 이제 목차는 기타 주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타 주제라고 설명하는데 요것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 그 사례 드려요. 경제학의 아픈 손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데 이게 무슨 격차를 심화할 수 있습니까? 빈부격차를. 그래서 이거 조정이 첫 번째 아픈 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소득 분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아픈 손이 뭐냐? 사실 이거는 경제학에서 배우는 것이지 재정학은 아닐 수 있지만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초창기 휴대폰 당시 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삼성은 애니콜이라고 했는데 어디서나 터진다 그래서 애니콜이었지만 안 터졌었어요. 잘. 그때 뭐 아시는지 모르는데 노키아 거 썼었어요. 핀란드 기업. 지금은 핀란드 기업 노키아 존재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우리 삼성 아니면요 애플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한번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나갑니까? 안 그래요. 지속 성장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지속 기술 진보가. 이게 두 번째 아픈 손이고 힘든 과제예요. 경제학에서는. 하지만 재정학에서는 이건 다루지 않습니다. 재정학은 뭘 많이 다뤄요? 소득분배 얘기를 잘 나옵니다. 또 있죠. 지금 걱정이에요, 사실. 최근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AI 관련 기술이 막 엄청 업되면서 덩달아 뭐가 문제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전기요금이요.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하고 분석하고 뭐 이러면서 전기가 되게 많이 필요하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공공요금으로서의 전기요금을 지금부터 더 많이 올린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미치는 거지. 그래서 재정학에서는 또 뭐를 배운다고요? 공공요금도 별도로 배웁니다. 잘 나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었죠? 거시 영역에서 나오는 건데 최근에 너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재정학에서. 뭐요? 공채. 나중에 다 배웁니다. 공채. 자, 이제 오늘 아침 신문에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씁씁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꽤 오래 지금 흘렀죠? 그러면서 지방재정이 정말 심각하게 안 좋대요.
무상으로 되는 많은 씀씀이를 막 남발하다 보니까 적자가 심각하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주 출제가 아니었는데 최근엔 잘 나와요. 지방 재정도 봐야 됩니다. 지방 재정도 봐야 됩니다. 이게 기타 주제인데, 기타란 말을 함부로 쓰기가 이제는 굉장히 미안해요. 왜? 시험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전범위가 골고루지 이것만 중요하니까 이것만 하자. 아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중요해요. 선생님 왜 1번, 2번 안 하시나요? 이제 할 거예요. 1번, 2번 안 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뭐냐? 순수하게 재정학에서 집중 공부하는 영역은 이 아래쪽이고요. 1번, 2번은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누구의 기초를 그대로 온다고요? 미시. 미시 기초가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공부한 다음에 이 밑에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미시 기초, 제가 입문 때도 설명드렸지만 물론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겁니다. 여러분들 미시 경제학은 뭘 배우는 거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한 단어로 말했을 때 시장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미시 경제학이에요. 미시 경제학. 자, 이런 말 많이 하죠. 앞으로는 누가 개입하지 않겠다? 정부가. 누구한테 맡기겠다? 시장. 그 시장 원리를 배우는 게 그게 미시 경제학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 시장의 반대말 뭐냐? 정부 개입입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을 통한 정부 정책을 배우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거시입니다. 이게 미시, 이게 거시. 근데 재정학의 어느 교재나 1단원은 미시적 기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추구하는 원리를 먼저 공부시켜요. 그러면 시장에서 추구하는 원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요게 막대 사탕이에요. 근데 요 사탕을 갖고만 있어도요, 하루 왼종일 졸리지도 않고 집중력 만땅이 된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원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이거 어떻게 나눠줄까요? 지금 분명히 모자란 거잖아요? 어떻게 나눠줄까요? 정부가 개입해서 너 이쁘니까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시장에 뭘 맡깁니까? 자유롭게 맡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사실 분 여기저기서 막 다 산다고 합니다. 자, 얼마 살까요? 시작가 10,000원. 다 손들었어요. 20,000원. 다 손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100만 원이 됐다 칩시다. 야, 이거 아무리 좋아도 100만 원은 나는 안 돼. 딱 한 번만 들었어요. 그럼 그분한테 뭐 합니까? 주잖아요. 이걸 경제학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모자람도 없고 남는 거 없이 딱딱딱 배운다는 걸 효율적 자원 배움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효율성이.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미시시장 경제는 뭐를 배우는 것이다?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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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 그래서 우리 요 기본서의 재정학 개요 1단원에서 주로 논하는 게 이 얘기예요. 저는 이거로 이제 바꿔버렸죠. 효율성. 근데 시장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다 할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누가 개입할 때가 있습니까? 정부가. 그러면 시장이 잘못했다. 한번 글자 만들어 보세요. 시장이 잘못했대요. 뭐라 할까요? 시장 실패라고 불러요. 그 2단원에서는요. 시장 실패를 배워요. 시장 실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 실패는 뭘까요? 아까 시장이 추구하는 방향이 뭐라 했었습니까? 효율성. 그러면 시장이 실패한다. 뭐요? 효율성이 어긋난 겁니다. 뭐라 부르냐? 비효율적 자원 배분. 줄여서 비효율성.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비효율성입니다. 비효율성. 비효율성. 요 두 개가 다 미시예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에서는 미시를 2학년 1학기 때 배우고 심지어 2학기 때 거시 배운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뭘 배운다고요? 재정학.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미시 기초 이 두 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시험이 재정학 파트에서 이 두 개가 잘 안 나온다면 그냥 쌩 까고 빨리 달리면 되는데
아니거든요. 너무 잘 나오고 많이 나와요. 오히려 고난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매핑을 해봤더니 재정학은 몇 단원으로 이루어졌는데 7개 단원. 이렇게 머릿속에 매핑하십시오. 자, 재정학 뭐 배우는 겁니까? 세금과 정부 지출 배우는 거다. 우선 정부 지출 일단 크게 뭐라 부르자? 공공 지출.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해서 뭔지 몰라요. 외우지 마세요. 이거 이해도 마세요. 읽으세요. 전가와 귀착, 초과 부담과 최저과세, 경제적 효과. 근데 그냥 묶어서 지금 이걸 뭐라 할까요? 세금, 조세 다 좋아요. 그럼 이제 기타 주제에 소득분배, 공공요금, 공채, 지방재정 등이 있더라. 하지만 재정학은 미시 기반이 필요한데 미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시장의 효율성인데 시장 실패 비효율성도 뭐 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단원까지 그렇죠? 이런 게 전부 다 뭐 얘기예요? 시장 실패 이야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단원, 2단원까지는 완벽한 뭐다? 미시입니다. 미시. 3단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세부터가 진짜 재정학 파트예요. 그래서 중요도로 말하면 당연히 4, 5, 6단원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겠습니까? 6단원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최근엔 어느 단원이 중요하고 어느 단원 중요하지 않으니 중요하지 않은 거 스킵하자? 아예 안 됩니다. 다 나와요, 문제는요. 그치, 그게 왜 너무 오래 시험을 이제 치르다 보니까 낼 때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요, 다. 전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정학 공부는 한 단어로 말해봐라. 그러면 저는 감히 뭐라 말하느냐? 세금 공부하는 것이다. 세금. 어디 가셔서 재정학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면 당당히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금 공부하는 거다. 세금. 근데 선생님, 세금은 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건 세법이고요. 세금에 무슨 효과 배우는 거예요? 경제적 효과. 이걸 배우는 게 뭐예요? 재정학입니다. 재정학. 그러니까 재정학은 정확히 말하면 세금 관련 경제적 효과를 배우는 것이 뭐다? 재정학이구나. 일단 뭘 좀 이렇게 받아가야 그 다음을 계속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매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재에 목차 쭉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 제가 다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판서노트에 다 있어요. 판서노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강생 여러분들은 밋밋하게 보고 있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빈 공간 제가 드려서 한번 써보라고 한 거지. 요거만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 다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다 왼쪽에 다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왼쪽은 판서노트 원본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한번 써보셔라. 빈 공간에. 참고로 이제 인강수강생들은 또 빈 공간을 파일로 올리면 또 화내실까봐 오른쪽 빈 공간은 뺐습니다. 원문만 넣었어요. 또 출력하실 때 부담되실까봐. 자, 일단 요거 그대로 뭐 한 겁니까? 이거 해놨어요. 그죠? 자, 우리 재정학은 서술식으로 말하라. 뭐다? 조세. 좀 더 길게 하자. 조세 관련 경제 효과를 배우는 것이다. 오케이?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우리 경제학은요, 또 재정학은요, 공부 방법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서술식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수리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친구 이름 부르듯이 자꾸 불러주자.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겁니다. 전가와 귀착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막 그냥 찾아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가볍게 뭐 하는 겁니까? 전가, 귀착. 저 친구 이름이 전가래. 저 친구 이름이 귀착이래. 저 친구 이름이 초과부담이고 얘가 뭐래? 최저과세래.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냥 나오면 막 그냥 다 완벽하게 안 돼요. 잘 그게.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그러면서 이름 부르듯이 자꾸 불러주면 어느 순간 이해도 되고 됩니다.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수리적으로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재정학은 미시 기반이 필요한데 사실 미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미시는 미분. 여러분 이제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 미분 공부 이제 하시면 그냥 화나죠. 사실 이제 미분이란 것 자체가 절대 쉬운 영역은 아닌데 재정학에서 필요한 미분은 아주 짧아요.
우리 인문특강 때도 해드렸지만 실제 강의해 가면서 또 다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만 알고 계셔도 미분 별거 없어요. 그래서 굳이 재정학을 수리적으로 표시한다고 한다면 자, 뭐 테크닉을 공부하는 과목이다. 미시에서 필요한 미분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재정학은 세금, 좀 더 길게 하면 조세의 경제 효과 공부하는 것이고 또 재정학은 미시에 뭐를 공부하는 거다? 미분을 공부하는 거다. 가볍게 보세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수학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증명을 너무너무 많이 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질문 게시판에 올라와요. 선생님 이거 증명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제가 증명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질문하는 게 나아요. 질문 게시판에. 그러니까 그냥 메인 공부할 땐 그냥 저를 믿고 받아들여 주세요. 근데 좀 궁금해.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질문 게시판에 올려. 선생님 이거 질문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자꾸 이걸 증명을 하다 보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고 증명도 안 되면 화도 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증명 별 필요 없어요. 어떨 땐 제가 암기하자라고 할 때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근해 공식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수학 선생님이 근해 공식 한 번은 도출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도출합니까? 공식 외워서 풉니까? 후자잖아요. 재정학이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아닙니다. 회계사에서 하는 경제학은 어느 정도 증명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이해도 필요하고 더. 근데 분명히 재정학은 안 그래요. 그냥 외워도 붙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5급 행시 준비한 분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증명해야지. 그쪽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계량경제학 해야 되니까. 우리 아니잖아요. 세무사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반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경제 강의 이제 폭넓게 재정학 포함해서 모든 경제 강의 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그래프 특강이에요. 아마 유튜브 채널 이렇게 올려서서 제 이름 치고 해커스 김종욱 치시면 엄청나게 많은 그래프 특강이 있을 거예요. 그래프 특강 되게 중요해요. 왜? 경제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프로 모든 걸 뭐합니까?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학도 그래프 잘 나와요. 그래서 이 그래프 특강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프 관련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좀 전에 제가 서술식에서 재정학은 뭐 배우는 거로 했습니까? 세금. 그러면 그래프도 뭐가 제일 중요한 쪽일까요? 세금이 제일 중요해요. 세금이. 세금 관련 그래프가. 근데 그래프에는 크게 세 영역이 있습니다. 완전 경쟁과 독점, 조세와 보조금, 외부 효과. 간단히만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독점. 자, 그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뭐로 응징할까요? 조세요. 세금이요. 그게 또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세금. 그 다음, 조세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보조금이 왜 또 조세와 같은 라인에 있을까요? 이건 이해를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정부가 뿌리는 보조금이 땅에서 내려옵니까? 땅에서 올라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에 뭘 걷어서 줍니까? 세금이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조세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 다음, 아직 전혀 모르십니다. 외부 효과. 사실 이 외부 효과, 결국 재정학 시험 문제, 고난도 문제는 외부 효과 그래프와 산수 계산에 있어요. 전부 다 그래프로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문 때 한번 해드렸었지만, 그래서 전부 다 이 세 개가 그래프의 뭡니까? 보고입니다. 보고. 제가 별도로 그래프 특강을 이제 운영하는데, 당연히 세 개는 뭡니까? 그래프 특강 때 별도로 또 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자, 답 한번 해보세요. 재정학을 서술식으로 말한다. 뭐요? 조세. 좀 더 늘리면요. 조세의 경제효과. 수리식으로 말하면요. 미시의 미분을 좀 정확히 정복하자. 그래프로 말해도 뭐요? 조세 관련 그래프를 잘 그리자. 좀 더 늘린다면 이러한 세 개의 그래프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마스터해야 된다. 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래프 그릴 때 직접 여러분들도 그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네 색깔을 활용해서 첫 번째 흰색, 저는요. 두 번째 노란색, 세 번째 녹색, 마지막 핑크색. 이 네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 색깔을 4개로 이용하니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역시 무한 반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것이 뭐다? 재정학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재정학이 뭐냐를 짧게 설명드리기 위한 내용이고요.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재정학 뭐 배우는 거라고요? 조세 배우는 거다. 조금만 늘려주세요. 조세 경제효과 배우는 거다. 그겁니다. 그거.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기본서 교재 안내해 드리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정학 연습 7판입니다. 7판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이건 당부드려요. 7판에 제가 갖고 있는 7판에 18쪽입니다. 18쪽을 이제 피시게 되면 목차가 한 페이지 안에 쫙 전체가 담겨져 있어요. 아주 좋아요. 저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보물찾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를 그러니까 다른 기본서 내용을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시간 날 때마다 목차 읽으시면 너무 좋아요. 이거 사진 찍어서 보셔도 되잖아요. 목차. 그죠? 어떻게 읽느냐? 읽는 거예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몰라요. 파레토 효율성 조건. 이게 읽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18쪽 하단부에 뭐 해두시면 좋으냐면 다 읽었으면 정자표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편하게 목차를 자꾸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쪽에 있는 목차를 요거 전체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전체를 한번 뭐 해봐라? 쭉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저는요 그 모든 걸 읽어서 요렇게 뭐 해놨습니까? 또 압축 요약해놨어요. 그죠? 자, 요거 교재에 있죠. 우리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료실 볼까요?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료실 왼쪽 상단에 요거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조금 혼란스럽지 별거 없어요. 다, 자, 판서 노트, 요약 노트에 다 있습니다. 제가 웬만한 판서 다 들어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목차를 너무 길잖아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요렇게 뭐 한 겁니까? 짧게 제가 뭐 한 겁니까?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해놨냐면 우선 시장 효율성 공부를 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이런 단어들이 뭐하다? 쭉 들어있더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제가 제일 처음에 제시합니다. 목차 18쪽에 있는 내용 전무를 읽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번 골라봐라. 저는 주저없이 사회우생 극대화라는 단어를 골라요. 전체 목차 중에.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이게 쭉 전체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고 요걸 제가 마지막 한 장 포인트로 요약해 드리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나가는 순서를 말씀드리면 왼쪽 상단을 보세요. 항상 처음에 판서합니다. 오른쪽에 판서예요. 판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상당수 판서는 다 요약 노트에 있어요. 하지만 실강생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쓰셔요. 한번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교재 꼼꼼히 제가 밑줄 쳐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재를 그냥 제가 난림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공부 재미가 없어요. 교재 중에 중요한 거 꼼꼼히 제가 밑줄 다 쳐드립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요? 홈런. 하나로 압축한 게 있어요. 압축.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요약 노트 요거 보시면요. 왼쪽에 뭐 있습니까? 목차 매핑한 거 짧게 요약했죠? 그 오른쪽에 뭡니까? 그게 홈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할 거 홈런 거기 들어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거만 하시면 다 끝이에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3단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판서해드리고 교재 보고 밑줄 쳐드리고 그 다음에 홈런 끝.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끝나면 판서 노트만 보시면 압축 요약이 될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녹음 파일 올려드리는 거 들으시고 OX 문제 푸시고 판서 노트 보시면 끝. 진짜로요. 여러분들 회동력은 빨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빨리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녹음 파일하고 그 다음 OX 문제랑 판서 요약 노트로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시작됩니다. 먼저 보시면 이런
PPT 자료를 제가 한번 전개할게요. 그 판서노트 요약계 맨 상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요거 있죠. 그죠? 요거 보시면서 오른쪽에 판사하세요. 자, 갑니다. 1장 가겠습니다. 사실 뭐 이거 지루한 주제입니다. 지루한 주제. 왜? 뭐 그냥 경제학, 재정학 공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내용인데 이것도 뭐 해야죠. 자, 우리 경제 주체라는 게 있어요. 경제 주체에 세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민간. 민간에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 하나는 기업. 한번 물어볼게요. 가계가 뭐 하는 곳이에요? 가계가 뭐 하는 곳입니까? 기업은 뭐 하는 곳일까요? 자, 여러분들 경제학적, 재정학적 용어로 표시한다고 한다면 가계는요,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뭐 하는 주체입니까? 극대화. 자, 우리 재정학에서 만족을 뭐라 부르느냐? 효용이라 불러요. 그래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가 뭐다? 바로 가계가 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뭘까요? 기업은 생산의 주체라고 하죠. 생산하는데 무슨 자원봉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뭘 하는 겁니까? 뭐를 극대화해요?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 주체가 기업입니다. 우리 이윤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우리 쓰이죠? 수입에서 뭘 뺀 표현입니까? 비용. 그죠? 이윤 극대화. 그런데 요 두 개 묶어서 민간인데 이거와 다르게 또 있죠. 어떤 거냐? 우리 크게 묶어서 공공부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뭐라 불러요? 정부라고 불러요. 정부라고 불러요. 정부. 자, 그럼 묻겠습니다. 정부는 무슨 활동을 합니까? 우리 무슨 학문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재정학이요. 그 뭐 하는 겁니까? 재정. 그러니까 세금 걷고 뭐 하는 겁니까? 정부 지출 쓰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재정이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재정활동. 묻겠습니다. 재정활동을 하는 궁극의 목적이 뭘까요? 재정활동을 하는 궁극의 목적이 뭘까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이제 한참 하시고 나면 제가 퀴즈처럼 물어요. 목차가 정말 좋아요. 제가 언뜻 그런 얘기 했죠? 1단원 1편의 가장 중요한 목차 뭐라 했습니까? 사회우생 극대화. 그거 누가 할까 이거? 정부가. 아니, 정부가 특정 일을 위한 그러한 단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사회 전체를 위해야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사회우생 극대화. 그러니까 이런 단어와 대응되는 게 뭐라고요? 사회우생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뭘 쓰자? 사회후생 극대화. 그래서 완전히 대칭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개의 주체가 있는 겁니까? 3개의 주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소비를 통해서 효용극대화, 생산을 통해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때, 그래서 자유롭게 냅두면 모든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무슨 경제라 한다고요? 시장경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의 개입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바로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 그래서 그분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너 정부 개입하지 마. 너는 국방, 치안 이런 것만 신경 써. 우리 경제 쪽, 야, 절대 뭐도 하지 마. 기웃거리지도 마. 냅둬.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자, 우리 경제학의 국부죠. 누굽니까? 아담 스미스. 그분을 뭉뚱그려서 우리 경제학에선 고전학파라고 불러요. 재정학도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요, 시장 경제를
너무너무 믿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뭐 한다고요? 반대합니다. 정부 뭐요? 비개입. 정부 비개입을 주장하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담 스미스를 대표로 하는 무슨 학파 경제학이라고요? 고전학파. 재정학에선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용어도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담 스미스 고전학파 말이 100% 맞다면 누구의 개입 영역은 없을까요? 정부.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부가. 왜죠? 시장이 뭐였기 때문에? 실패.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어가 이에 비해서 시장이 뭐 한다면? 실패를 보인다면, 시장이 실패를 보인다면 이걸 조정해 주기 위해서 누구의 개입이 필요하다고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 개입을 강조합니다. 이게 누구냐?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재정학도 이 분 이름은 나와요. 사실 아담 스미스와 거의 쌍벽입니다. 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 그래서 케인즈로 대표되는 이런 분. 그래서 흔히 케인즈 및 케인즈 학파라고 그래요. 이분들이 뭘 강조합니까? 시장이 실패했을 땐 누가 개입해서 풀어야 된다? 정부가.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음을 던져 보겠습니다. 시장 경제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거예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었지만 효율적 자원 배분 뭐요? 효율성이요. 효율성은 모자람이나 남는 게 없는 걸 의미합니다. 효율성은. 근데 이 효율성이 실패했을 때 뭐라 부른다고요? 시장 실패.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제가? 우리 재정학, 경제학의 아픈 손 누굽니까? 빈부격차. 그래서 우리 흔히 효율성과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에 공평성, 형평성이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얘가 잘못돼도 우리는 뭐라 부를 수 있다고요? 시장 실패. 그러니까 효율성이 실패하거나 공평성이 실패할 때 시장 실패라 부르는데 요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누구의 개입을 강조한 것이? 정부의 개입을. 뭐다? 케인즈 및 케인즈 학파다. 됩니다. 그럼 문제 묻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슨 기능을 수행하느냐? 무슨 기능을? 그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세 가지 기능을. 첫 번째, 우선 효율성이 실패했을 때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 뭐요? 자원 배분이 되게끔 하자.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되게 하자. 자, 그 다음 공평성이 무너졌을 때 개입해서 공평한 뭐가 이루어지게 하자?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게 하자. 그러면서 물가나 고용 등을 안정시키는 경제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자. 이것이 누구의 기능이라고요? 정부의 기능이다. 자, 그럼 이제 전체 반서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면 재정이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OT 하면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조세 공부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민간으로부터 정부가 뭘 걷어요? 조세 등을 걷어요. 조세를 걷습니다. T라고 할게요. 이걸 걷어요. 그 다음에 뭘 씁니까? 정부 지출을 써요. G라고 할게요. 요걸 이루는 활동이 뭐다? 재정이다. 그죠? 전체 한번 흐름은 보실 필요가 있겠기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아까 강의 첫 시간이라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서 좀 한 건데
맨 먼저 뭐합니까? 판서. 근데 저는 요 판서를 요약판으로 이미 판서 요약 노트에 다 들어있어요. 다 더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데, 우리 실강생 여러분들은 제가 판서 노트 옆에 이제 빈 공간을 마련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판서하시라고요. 자, 분명히 네 색깔 이용해서 정확히 합니다. 당연히 핑크가 제일 중요해요. 핑크가. 그래서 복습하실 때 핑크색만 쫙 봐도 되게 좋아요. 회독 늘릴 때. 그렇잖아.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쓰는 것도 가끔 보면 좀 싫어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는 요약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 요약 부분이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뭘 갑니까? 교재로 설명을 드립니다. 교재로. 자, 오늘 첫날이라 구비가 안 되신 분들 때문에 조금 제가 이제 마음이 아픈데, 일단 저는 교재 꼼꼼히 보기예요. 밑줄. 가능하면 밑줄 그저 자대고 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올 때는 밑줄 치지 마. 시간 낭비야. 중요한 것도 모르는데 뭘 쳐치기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 거 있으니까 중요한 거 밑줄 치게 한단 말이야. 중요한 거 밑줄 치시면 돼. 그러면 그것만 뭐 할까요? 회독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선 교재 7판입니다. 7판. 7. 자, 19쪽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 한번 소개할게요. 여기 되어 있죠? 요게 이제 그 교재의 처음의 목차예요. 목차입니다. 쭉 좀 들어있어요. 자, 이제 우리 19쪽 보시게 되면 맨 위에 큰 타이틀이 재정학의 개념 및 주요 내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재정과 재정학이 있는데 네모 박스 있죠? 네모 박스. 네모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재정학이란 공공부문의 경제 기능 거기 있죠, 그죠? 그거 밑줄입니다. 밑줄입니다. 공공부문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 밑줄. 요거만 밑줄 주시면 됩니다. 공공부문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그런 거구나.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십시오. 그 밑에 이제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제가 언급 안 한 건 다시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밑줄 치고 설명한 거 이외에는 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나 보지 뭐. 하지 마. 하라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자, 20쪽 보시게 되면 맨 꼭대기 동그라미 6번의 오른쪽에 자, 공공경제학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밑줄.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재정학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공공경제학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설마 이런 걸 시험 문제 낼까요? 안 냅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시는 거야. 그다음 그 밑에 3번에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세요.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경제활동이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시 경제학적인 분석 밑줄. 자, 요거 좀 전에 공부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 분명히 뭐요?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경제활동인데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인데 뭐로 본다고요? 미시. 제가 미시를 다른 말로 뭐로 바꾸자고 그랬습니까? 미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재정학이지. 본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큰 타이틀 2번 공공부문의 특징과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21쪽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박스표가 있어요. 박스표.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 위에 있는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박스만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밑줄 쳐라 그럼 밑줄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표의 내용은 제가 다 한번 언급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치라는 것만 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민간 경제와 공공 경제가 있습니다. 주체. 자, 민간에 누구 있습니까? 가계와 기업. 공공에 누가 있습니까? 정부. 다른 말로 공공부문. 그 다음 목표. 개별적인 욕구의 충족이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공공은요. 공공욕구의 충족이다. 당연합니다.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수단. 민간 경제는 쥐가 알아서 해야지. 자발적 교환이죠. 자, 여러분들 해커스의 재정학 공부하러 올 때 정부가 시켰습니까? 강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발적 교환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공공경제는요. 뭐요? 강제적. 요거 밑줄입니다. 요거 밑줄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경제의 중요한 수단은 뭐다? 강제적이에요. 강제적. 그 다음 의사결정 부분에 보시게 되면 민간 경제는 오로지 뭐만 봐요? 경제만 보면 돼요. 근데
공공경제는요, 경제와 함께 무엇도 고려요? 정치적 측면. 이것도 밑줄입니다. 정치적 측면 밑줄.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사실은 너무 경기가 안 좋은데, 근데 문제는 곧 뭐가 있어? 선거가 있어. 그럼 뭐 할까요? 여기저기서 이런 주장이 막 넘치죠? 어떤 주장이요? 야, 정부가 좀 나서서 뭐 재난소득, 코로나 때 우리 재난소득이라도 뭐해? 뿌려!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예요? 정치적 고려입니다. 정치적 측면도 고려한다. 밑줄. 그 다음 보상관계. 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공부 팁이에요, 여러분들. 개별적 보상이다? 근데 공공경제는 무슨 보상이요? 일반적 보상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죠? 이런 걸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지. 이런 게. 잘 보세요. 자, 정부가 세금을 걷었어요. 도로를 깔았습니다. 자, 도로 깐 것이 특정인을 위한 목적으로 깔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부가 세금 징수해서 도로 까는 거는요, 일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일반적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보상이란 뭐다? 말 그대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써두세요. 여기다. 국민. 국민을 위해서 재정활동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개별적 보상은요.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가령 내가 책방 사장님이야. 자, 책을 사러 여러분들이 왔어. 나한테 돈을 냈어. 그럼 내가 돈을 낸 사람한테 책을 줍니까? 돈을 안 냈어. 근데 제가 예뻐 보여. 그럼 걔한테도 줍니까? 미친 거지. 돈 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보상이에요? 개별 보상이에요. 개별 보상. 그러니까 개별 보상은 뭐다? 돈을 낸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재정은 세금 낸 사람만 도로 깔아줘요? 말도 안 되지. 그렇잖아. 따라서 일반적 보상은 국민을 써두시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개별적 보상은 뭐다? 자, 특정인이라고 써두십시오. 특정인. 돈 낸 특정인한테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개별적 보상입니다. 이런 걸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회계 원칙. 자, 한번 여러분들 느낌을 물어볼까요? 이거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문구 아닙니까? 한자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옛날에 재정학 기출을 보면요,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요, 이런 거 안 내요. 그럼 몰라도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민간 경제는 수입을 근거로 지출을 결정한다. 무슨 소리인지. 자, 들어보세요. 내가 새로 나온 노트북을 사려 해요. 근데 내가 돈벌이는 얼마 하지도 못하면서 몇백만 원짜리 막 삽니까? 그럴 수 없지. 뭐를 먼저 염두에 두면서 나의 소득을, 그리고 뭐랍니까? 사는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자, 잘 보세요. 수입을 근거로 지출을 뭐한다? 결정한다. 그죠? 근데 뭔가 있어 보이려면 오른쪽에 있는 뭐로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까? 한자어로. 한자어 한번 읽어볼까요? 양입 제출입니다. 그러니까 입, 수입을 양, 헤아려서 수입을 근거로 해서, 자, 제출, 지출을 뭐하라? 억제하자. 그러니까 수입은 월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00만 원, 400만 원짜리 물건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잖아. 그래서 분명히 뭐다? 양입 제출을 원칙으로 한 게 누구다? 민간 경제다.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에 비해서 공공경제는 뭔지 아십니까? 정반대입니다. 읽어볼게요. 지출을 근거로 수입을 결정한다. 이거죠. 야, 지금 저쪽 지역이 도로가 없어서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심지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엔 너무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필요해. 자, 그럼 뭡니까? 건설해야지. 그리고 뭘 이제 모으는 겁니까? 세금 이제 모으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뭐예요? 지출을 근거로 수입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반대 말이죠. 양출 뭡니까? 제입. 양출, 출 뭡니까? 지출을 헤아려서, 자, 제입, 수입을 결정하라. 자, 그래서 한자만 밑줄 쳐두세요. 자, 앞에 있는 양입 제출과 그 다음에 양출 제입만 밑줄 쳐두십시오. 자, 밑에 수지 관계. 수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흔히 나 수지 맞았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수지가 뭐냐? 수입의 준말이고요. 지출의 준말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수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수지 관계에서는 민간 경제는
반드시 뭘 추구합니까? 모자라는 걸 추구합니까? 남는 걸 추구합니까? 남는 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잉여라고 그래요. 밑줄 잉여 원칙. 그런데 공공경제는요. 아니, 나라가 무슨 돈 버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걷는 거와 쓰는 걸 뭐요? 같게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균형이라고 하죠. 뭐 나왔습니까? 수지 균형 원칙이다. 밑줄입니다. 여전히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여전히. 자, 그 다음 계획 여부. 우리 민간 경제는 물론 계획을 짜고 할 수도 있지만 무계획 또는 유연한 계획 큰 의미 없고요. 하지만 공공경제는요. 엄격한 계획이죠. 왜 그래요? 아니, 우리 피 같은 돈을 세금으로 걷어갔어. 근데 정부가 마음대로 막 써? 난리 납니다. 그렇잖아. 그렇게 못하라고 우리가 감시자를 뽑아놨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국회의원이요. 그죠? 엄격한 뭡니까? 계획성. 밑줄까지 칠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밑에 자, 생산물의 성질. 요거는 중요해요. 요거는 진짜 재정학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배제성, 경합성 밑줄. 오른쪽에 비배제성, 비경합성 밑줄. 요거 중요합니다. 주석 좀 달아주세요. 배제성이 뭘까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운영하는 책방에 들어와서 주인, 사장님 허락도 없이 책을 갖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럼 뭐야? 나는 뭐라 부를 수 있어? 도둑놈이지. 그죠? 어떤 책을 소비하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 대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배제성. 그래서 배제성 밑에 뭘 쓴다? 대가라고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대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비배제성은요. 대가를 안 내도 돼. 뭐요? 공짜. 비배제성에 공짜를 써두십시오. 그 다음 경합성이 뭘까요? 경합성이 다툰다? 싸운다?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재정학에서 경합성 그게 아닙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맛집이 이런 경우 많아요. 최근에 보게 되면 글쎄 이게 하나의 경영 어떤 그 기획의 일종인지 모르겠지만 막 줄이 서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가 간판이 뜹니까? 오늘 손님 여기까지만. 왜? 제로 이미 뭐 했어? 통 났어. 미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 뒤에 기다리는 사람 뭐야? 바보 된 거지 뭐. 근데 참 희한하죠? 그 다음날 또 뭐 하고 싶어요? 일찍 오고 싶다는 거죠. 이게 참 미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재료가 준비를 했는데 신선한 재료가 주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100인분만 만들 수 있는 재료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내가 101번째 가면 뭐예요? 못 먹어요. 이런 걸 뭐라 한다? 경합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경합성은 반드시 이런 용어로 바꾸면 좋아요. 준다. 써두십시오. 경합성 밑에 준다. 그러니까 아까 맛집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뭐가 작용할 수 있습니까? 경합성이요. 그잖아. 아니 딱 100명분의 요리 재료밖에 없는데 101번째 갔어. 나는 못 먹는 거예요. 그죠? 또는 덜 먹게 되거나. 그럼 옆에 있는 비경합성은 뭐겠습니까? 안 주는 거네? 근데 그렇게 써두기에는 와닿지가 않아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런닝맨을 일요일날 오후에 볼 때 내가 혼자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는 거 막나요? 여러분들 집에서 볼 수 있어요. 안 막아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비경합성. 안 주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비경합성 밑에 써두십시오. 함께 동시. 이건 중요 용어예요. 이런 건 중요 용어입니다. 중요 용어. 자, 그래서 배제성 대가, 경합성 준다, 비배제성 공짜, 비경합성 뭐요? 함께 동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민간경제와 공공경제의 뭐다? 차이점이다. 과거에는 꼭 한 문제씩 냈습니다. 최근에는요. 그러니까 재정학 수준이 옛날에 비해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 이제 안 내요. 그렇다고 해서 몰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좀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기십시오. 그 다음 이제 우리 23쪽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까지 보고 제가 쉬겠습니다. 자, 22쪽에 정부를 보는 기본 시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가 있어 보여요. 그죠? 굉장히 있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먼저 그 이가로에 유기체적 견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기체에다 써두세요. 생명.
자, 여러분들 유기체란 말은 뭐냐? 아, 몸뚱아리가 있는 거야, 제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체처럼. 그러니까 정부를 유기체로 본다라는 얘기는 정부 자체가 뭔가 정체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그 밑에 삼가로의 기계론적 견해가 있습니다. 기계는 뭐예요? 정부를 기계로 본다? 뭐로 보는 겁니까? 단순 도구로 보는 거예요. 도구라고 써두세요. 도구라고. 자, 이제 저희가 안 지웠잖아요. 제가 이제 잠시 뒤에 저 상당히 치밀합니다. 절대 바로 하지 않다. 이게 교재에 있는 거 다시 또 요약도 시켜드려요. 여기 보시면 미리 말씀드리면 다 들어있어요. 지금 아까 들어있는 거랑 안 똑같아요. 여기 있잖아. 여기 다 있잖아. 다 담겨져 있어요. 맨 마지막에 요약판 다 있어. 이것만 해도 돼. 이것만 해도 진짜 된다니까? 솔직히 극단적으로 책도 없어도 되긴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렇잖아. 다 있다니까. 여기다 다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약판 여기다 위에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기계론, 유기체 다 있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다 있어요. 딱 다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셔. 자, 그러면 일단 그건 거여서 오늘 첫 시간만 좀 저렇게 강의하는구나. 그거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제해 두시면 강의 수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기계라고 쓸게요. 기계. 여기다가 유기체. 자, 잘 보세요. 정부를 뭐로 본다고요? 기계로 본대요. 자, 아까 내가 기계를 뭐라고 바꾸라고 그랬습니까? 도구. 정부가 기계래? 정부가 도구래. 그 말은 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우리 민간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순위를 매기면 얘가 더 중요한 거야. 얘가, 부등호가. 근데 유기체, 정부를 유기체로 본대. 뭘까요? 정부가 생명체라는 거잖아. 생명체. 그래서 우리의 조세와 정부 지출을 다 관여하고 있어. 이거 중요하네. 그죠? 중요하네. 그러면 오히려 유기체로 본다는 것은 민간보다 얘가 더 뭐를 보는 겁니까? 우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를 보는 시각이 기계론적이다. 정부는 도구일 뿐이야. 누가 중요한 거야? 우리 민간이 중요한 거야. 아니야. 정부도 유기체야. 생명체야. 정부도 아주 중요해. 오히려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자, 이제 교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가로 유기체적 견해에 보시게 되면 개념의 동그라미 1번의 밑줄입니다. 국가를 자연 발생적인 유기체로 봐라. 그 다음 이가로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사익보다는 공익이 선행한다는 전체주의적 사상이다. 유기체적 견해는 보세요. 정부가 생명체야. 정부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 개인의 이득 사익보다 공익이 더 중요해. 이게 유기체적 견해예요. 자, 그 밑에 보십시오. 기계론적 견해 보시게 되면 개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가를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체 밑줄이요. 그러니까 단순한 집합체일 뿐이야. 도구일 뿐이야. 그 다음 이가를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개인이 정부보다 우선시 돼야 된다는 개인주의적 사상이다. 그러니까 기계론적 견해는 누가 중요하다고요? 개인이 중요한 겁니다. 사익이 중요한 거예요. 사익이. 오케이? 끝. 자, 그러면 오른쪽 23쪽 상단에 종합이 중요해요. 날 보세요. 책 보면 안 돼. 그냥 찍어봐. 자, 누가 더 대세 견해일까? 두 개 중에. 답해보세요. 얘가 기계론적 견해가 원칙일까요? 유기체적 견해가 원칙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왕조 시대 아닙니다. 그죠? 왕이 나라의 주인 아니에요. 우리 민주국가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국민이 주인이에요. 힌트 드렸습니다. 자, 두 개 중에 원칙 중요한 거 누굴까요? 정부를 기계론적으로 보는 게 원칙일까요? 정부를 유기체로 보는 게 원칙일까요? 기계론적. 근데 이것만 보기엔 미흡하니까 이걸 원칙으로 얘를 뭐하라? 보완하자. 그죠? 자, 오른쪽 23쪽 종합의 동그라미 2번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기계론적 견해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유기체적 견해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계론적 견해가 일단 원칙이에요. 왜?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 하지만 유기체적 견해도 일부 뭐하자? 보완하자.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제 이 밑줄 친 걸 요약했는지 칠판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정부를 보는 시각. 자, 유기체. 다른 말은 뭐야? 생명. 자, 기계. 다른 말은 뭐예요? 도구. 자, 정부를 기계로 본대요. 도구로 본대요. 누가 중요한 겁니까? 민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기체는 정부도 유기체야, 생명체야. 얘가 중요해. 공공이 더 중요한 거야. 자, 종합. 누굴 우위로 하자? 기계론적. 뭐를 보완하자? 일부는 유기체적 거네. 오케이? 끝. 자, 이렇게 이제 요약해 드리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만 잘 안 졸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웬만큼 돼요. 재밌어요. 세상 재밌어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23쪽에 정부의 3대 기능 정도 보고 좀 쉬겠습니다. 3대 기능의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안정화. 아까 요거 언급했었죠? 요 3대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밑줄만 쳐볼게요. 자, 자원배분 기능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공공재라는 게 있습니다. 밑줄. 이런 것들도 누가 생산 공급한다? 정부가. 우리 대표적인 공공재 누가 있습니까? 도로요, 도로. 도로 누가 깔아요? 정부가. 이런 자원배분을 한다. 그 다음 2번 소득분배.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누진세와 사회보장제도. 자, 누진세는 돈 많이 벌면 세금 더 많이 내서 빈부격차를 좀 줄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나중에 또 배웁니다. 그래서 소득분배 기능이 있죠. 또 사회보장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의 경제안정화 기능에 보시면 자, 우리 가장 경제학에서 무섭다라고 하는 게 두 마리 토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 두 번째요 실업이죠. 1번 오른쪽에 보시면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밑줄. 그러면 요걸 잡는 거 동그라미 2번에 있죠.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요게 경제 안정화 기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세 가지 기능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세 가지 기능을 언급하신 경제학자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경제학 대빵, 그럼 누굽니까? 아담 스미스. 재정학 대빵, 제가 학교에서 원서 배울 때 이분 책으로 배웠어요. 머스그레이브. 유명한 책입니다.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래도 최소한 재정학, 아무리 우리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재정학 아버지는 좀 알아두자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분이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머스그레이브가 배분 기능, 분배 기능, 무슨 기능이 있다? 안정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1교시 마치고요. 쉬었다 돌아와서 24쪽부터 하시면 우리 1장은 금방 끝나요. 근데 이제 2장을 들어가려면 미시 기초가 필요해요. 미시 기초가. 자, 잠시 쉬었다가 2교시 가겠습니다.